여성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김마리아 선생 관련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독립운동에 전생애를 바쳐온 김마리아 선생의 민족의식과 여성 독립운동사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정해진 베트남 하노이는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염원이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하노이 주재 한인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와 근화회 등을 지도하며 대한 독립을 위해 전생애를 바쳐온 김마리아 선생에 대해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여성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던 김마리아 선생은 올해 국가보훈처 지정, 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황해도 광산에서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마리아 선생은 김필순과 김순애, 서병호 등 여러 애국지사를 배출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투철한 민족의식을 키웠습니다. 1914년 김마리아 선생은 독립을 위해 실력을 기르겠다는 뜻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여해 일본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이후 귀국길에 올라 조선의 교육계와 기독교계 등 지도자들을 만나 제1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알리고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에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김 선생은 정신여자고등학교 동창과 교사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활성화시키고 상해의 임시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현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학부 교수는 김마리아 선생은 3.1운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성 중심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김마리아 선생이 애국부인회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장하고 운영하면서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지부체계, 심지어는 하와이에도 국외에도 지부체계를 가지고 수백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사부와 적십자부를 두어서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이 체제를 함께 동행하려고 한 점에서 우리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획기적인 단체 조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1928년 미국 유학 중에 함께 공부했던 황해덕과 박인덕 등과 함께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근화회를 조직하면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계속 놓치지 않았습니다. 1932년 다시 귀국한 김마리아 선생은 지속적인 종교 모임과 강연으로 민족의식을 끌어올리는 등 항일 투쟁을 이어가며 결정적으로 일본 신사참배에 반대해 일제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독립을 앞둔 1944년 김마리아 선생은 결국 숱한 고문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해 순국했지만 선생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줬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마리아 선생. 현재 광복회와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등 단체들은 1962년에 김 선생에게 내려진 건국훈장 독립장의 훈격을 대한민국장으로 상승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명예메달을 수여받은 한국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김정아 씨가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김정아의 신앙과 음악 이야기,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아한 고음과 뛰어난 테크닉이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콩쿨과 타란토 국제 콩쿨 등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한 주인공이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소프라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정아 씨입니다. 귀족적인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하는 예술의 태도는 아주 진지하고, 나는 선배이지만 이 후배의 그 음악을 굉장히 존중하는. 장윤성 지휘자가 이끄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진행된 독창회에서는 리골레토와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김동진의 가고파 등 수준 높은 곡들이 연주됐습니다.
영남대학 성악과 교수로 또 성가대원으로 서울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아 집사는 이번 음악회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후 얻어진 주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고 나를 위해 노래하여라, 이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울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또 한 번 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나한테 그런 울림을 주신 이후에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소프라노 김정아 교수. 힘들고 외로웠던 이탈리아 유학 시절 가장 큰 힘이 돼주었던 찬양곡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남은 인생 모두 작은 입술을 통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왠지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오늘의 제가 이 마음을 들기까지 그때는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노래가 좋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고 또 살고, 근데 갑자기 한 번씩 또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전하게 하소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교회 청년합이 지난 22일 종로 여전도 회관에서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승희 예장합동 총회장은 한교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탄생했다며 교단별 특수성은 존중하되 기독교적 가치 수호와 통일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90% 이상을 차지하는 2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9년 부활절 주제를 더불어 흔쾌한 부활로 정하고 예배와 프로그램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부활절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부활신앙으로 민족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평화순례를 진행하고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 기간에는 철원 DMZ에서 평화순례를, 4월 고난주간에는 인권박물관과 노글리 학살지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3일 독립선언문을 활용한 부활절 묵상집을 회원교단에 배포하고 4월 21일 서울에서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경기도 과천경찰서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현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표는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곧 이만희 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의해서 이제 이만희를 부르겠죠. 김남희는 지금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지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천지에서 부당하게 그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명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불법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리고 전할 생각에 있습니다. 전피안 측은 지난해 12월 신천지를 상대로 신천지 탈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과 함께 교주 이만희가 불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형사고발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24일 전국 곳곳에서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전국 교회별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리고, 리명석 총회장이 심호하는 안양 평촌교회에서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예배에서 리명석 총회장은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길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100년 전 이 땅의 해방을 위해 힘쓴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육신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선한 일에 힘쓰고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환란이 덮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함께 불러 3.1운동의 원동력이 됐던 기독교 신앙의 계승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해 학사학위 2,478명과 석사학위 300명, 박사학위 28명 등 총 2,89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으로 살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 이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알아봅니다. 신승복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약 4,500km를 열차로 달려 베이징 공교 근처 동장역에 곧 도착하게 되는데요. 출발부터 아주 자세히 그리고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이번 방문이 미국과의 세계적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일 뿐만 아니라 1958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방문이 있은 지 61년 만에 그의 손자인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라 관심이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 곳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장소, 미 양 정상의 만찬이 열릴 곳들 모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특히 양국 정상이 회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01년에 문을 열었고 수많은 외국인의 유명 인사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시절 반대 운동가로 활동하였던 미국의 영화배우 제인 폰다와 포크송 가수 조안 바에즈도 이곳에 머물면서 미군의 공습을 피해 호텔 지하 벙커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하노이를 방문하였던 빌 클린턴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 정상들이 머물던 곳이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미 회담 이후에 열릴 북한과 베트남의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북미 회담으로 베트남과 북한 이 모두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북한은 베트남이 월맹 정부 시절인 1950년부터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 후에 양국은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도우면서 친선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에 맞추어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이 크게 조명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미 간 정상회담 후에 이루어질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정상회담 역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빈 방문을 겸하여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베트남과의 친선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면서도 외교 무대에서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경제 발전의 모습을 과시하면서도 아세안 외교 중심에서 글로벌 외교 관심사인 푸켓 관련 북미 회담에서 역할을 계기로 친미적인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로 유네스코가 하노이를 평화의 도시로 명명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회담이 의미 있는 결실을 가져다 주길 기대하는데요. 현지 교민사회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당연히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니 한인들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인 교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오 피스 코리아라는 구호로 북미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뜨거운 관심과 기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 역시 지난 주일 예배에 맞추어 각 교회마다 북미회담의 성공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조국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도 함께
북미 회담의 성공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현지 분위기를 만나봤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한 걸음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옥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 각 수장들이 선택한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출발 날짜부터 묵는 호텔 이 하나하나가 뉴스가 아닌 게 없는데요. 우선 회담이 1박 2일로 정해졌는데 좀 당일 회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이제 당일날 회담으로 끝이 났죠. 즉 6월 12일 날 도착해서 6월 13일 날 회담하고 기자들한테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번 베트남 하노이 회담은 이제 공식적으로 27, 28, 1박 2일로 했죠. 일단 양 정상이 양일간 만난다는 의미겠죠. 자, 한 번 하루에 만나는 것보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1박 2일로 사람을 만나면 심도 있는 대화, 가슴 속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1박 2일 회담은 일종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우리가 속칭 그 끝장 토론, 끝장 회담이라는 표현 쓰죠. 1박 2일 회담은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라는 양측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비핵화와 상응 조치,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은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먼저 그 선물, 북한의 비핵화에 그 상응 조치가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종전 선언을 얘기를 했고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종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지난 2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무협상에서 일단 종전선언이 합의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수단이 대북 제재 완화인데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경우 비핵화를 추동하기 어렵다라는 미국 측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 보상이 비경제적 수단인 이 한국 전쟁의 이제 종전 선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북한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비핵화, 즉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및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FFVD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제조될 핵무기 또 현재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영변의 핵시설 이런 거를 동결 폐기를 어느 정도 하겠느냐.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 및 국외 반출 등에 관해서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지 아마 이 두 가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북한은 경제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도 많은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가 기대가 큰 부분이죠. 베트남은 정말 아주 특별한 지금 국가입니다. 1960년에서 75년까지 자그마치 16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86년 개혁개방만이 살 길이다. 베트남 표현으로 도이모이라는 표현을 쓰죠. 도이모이라는 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오늘날 7%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가서 이 발전된 베트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현장에서 정말 보고 많은 교훈을 쌓고 학습을 한 뒤에 평양에서도 이렇게 하노이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 베트남과 중국 이 두 나라에는 좀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베트남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국가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베트남은 북한과 미국 양측에 자신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적임자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는 또 특수관계였죠. 과거 한때 사회주의를 같이 했던 국가로서 정말 1966년에는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벌일 동안에는 조종사 기술자 100여 명을 파견할 정도로 관계가 동독했죠. 김일성 주석은 1958년과 64년 두 차례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이 80년에 도이모이 개혁을 한 뒤에는 양측 관계가 소원해졌죠. 2004년 들어서 양측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과 특수관계이죠. 한편으로 미국과 베트남도 특수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년 도이모이 개혁을 했고 95년에 미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정말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와 또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이끌어서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은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북미 양측의 정상회담을 주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번에 60시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베트남 방북을 허용했죠. 지금 중국이 춘절 끝 무렵이라 전국의 교통편이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열차의 베트남 방북을 허용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북한이 가서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북한이 진정한 하나의 동북아의 정상국가로서 나오도록 하는데 마음속에 후원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어떤 뒷배론,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에 소극적인 것은 중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 회담을 앞두고는 시진핑 주석이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과 도출될 결론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번 주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한 주라고도 말하고 또 누군가는 설렘과 긴장을 키워드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국내외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모든 일의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